차가운 빗줄기가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을 파고드는 감각으로 다가왔다. 한이주는 자신의 배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허파과리마다 들어차는 공기는 비릿한 흙냄새와 부패한 낙엽의 악취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 끝을 움직여 보았다. 손톱 밑에는 여전히 그날의 진흙이 끼어 있었고 감각이 죽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는 비걱거리는 기계 장치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는 살아 돌아왔다. 아니, 정확히는 죽음의 문턱에서 무언가를 낚아채어 다시 있으니 땅을 밟았다. 강원도 깊은 산골, 안개에 잠긴 계룡예. 마을 입구에 세워진 낡은 장승은 머리가 잘려나간 채 기괴한 형상으로 서 있었다. 이주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을의 중심부로 향했다. 기억 속의 고향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탐욕과 배신이 다리를 튼 뱀의 굴이었다. 3년 전 그는 믿었던 동료들과 친척들에 의해 산채로 매장당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준의 아버지가 남긴 땅의 권리증과 금고의 행방이었다. 이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니? 당숙이었던 한상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삿등으로 머리를 내리치던 그 둔탁한 소리, 구덩이 위로 쏟아지던 차가운 흙더미. 이주는 그 우금 속에서 며칠을 버텼는지 알 수 없었다. 손톱이 다 빠지도록 흙을 파헤치며 그가 삼킨 것은 흙이 아니라 증오였다. 그 증오가 그의 썩어가는 육신을 지탱했고 이름 모를 무언가가 그에게 거래를 재난했다. 마을 회관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안개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주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검은 타르 같은 것이 울렁거리며 맥동하고 있었다. 오늘 기분이 아주 좋구먼. 상철 형님, 이제 우리 마을의 리조트만 들어서면 우린 다 부자요. 박성호의 목소리였다. 이준의 가장 절친한 친구쓰나 가장 먼저 삽을 들었던 자. 이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에서는 피 대신 검은 진물이 흘러나왔다. 그는 마을 회관의 낡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한상철, 박성호, 그리고 마을 이장 김씨. 그들은 고기를 굽고 독한 술을 마시며 승전보를 올리고 있었다. 이주는 천천히 회관의 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랐던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누구얀 이 야밤에? 박성호가 혁보인 소리로 물었다. 이주는 안개와 함께 실내로 걸어 들어갔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전멸했다. 이준의 얼굴의 빛과 어둠 사이에서 일렁였다. 흙먼지로 뒤덮인 콧에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도는 피부,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한상철이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다.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이준이 한이준. 다녀왔습니다. 숙부님. 이준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하 수십 미터 아래 물이 썩어가는 우울 안에서 울려 퍼지는 공명과 같았다. 박성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귀신이다. 죽은 놈이 살아 돌아왔어. 죽었진.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이준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검은 발자국이 남았다. 발자국에서는 지독한 유황 냄새가 났다. 김 이장은 구석에 놓인 식칼을 집어들고 부들부들 떨었다. 오지마, 연 사람이 아냐. 그때 분명히 숨이 끊어진 걸 확인했단 말이야. 확인. 넌 내 가슴 위에 흙을 덮고 발로 꾹꾹 누르던 그 감각 말인가. 이준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그러자 회관 안의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며 서리가 끼기 시작했다. 벽면에 걸린 달력이 미친 듯이 펄럭였고 냉장고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준이 저승에서 가족 원한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것이었다.
첫 번째는 너다, 성우야. 이준의 시선이 박성호에게 꽂혔다. 성우의 눈동자가 뒤집히더니 입에서 거품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공중으로 떠올랐다. 성우는 자신의 목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지만 정작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은 그의 그림자였다. 그림자가 벽에서 튀어나와 주인의 목을 비틀고 있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혈관 안에 울려 퍼졌다. 우드득 우드득. 성우의 고개가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찬 채 준을 응시했다. 죽여줘, 제발. 아니, 넌 너의 죄가 다 타버릴 때까지 반복해서 죽을 거야. 이준은 고개를 돌려 한상철을 바라보았다. 마을의 실세이자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노인. 한상철은 바닥을 기며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뒷문은 이미 벽으로 변해 있었다. 공간 자체가 왜곡되고 있었다. 혈관의 내부가 점점 넓어지더니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미로로 변해갔다. 이게 무슨, 여기가 어디냐? 당신들이 나를 가두었던 그 구덩이 속이지.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손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손이었다. 리조트 사업을 위해 강제로 쫓겨나 산속에서 얼어 죽은 노인들,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살해된 뇌지인들, 그들의 원혼이 유준의 분노에 공명하여 깨난 것이다. 한상철의 다리를 잡은 손들이 그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상철은 비명을 지르며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었지만 무정한 어둠은 그를 집어삼켰다. 이준아,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 몫의 돈은 다 줄게. 금괴도 어디 있는지 안다. 그 금괴로 당신의 관이나 짜시지. 이준은 무심하게 대꾸했다. 이제 회관 안에는 이준과 김 이장만이 남았다. 김 이장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는 식칼로 자신의 팔을 그며 중얼거렸다. 꿈이야, 이건 다 꿈이야.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이준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김 이장이 등 뒤에서 있는 뭔가를 가리켰다. 김 이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머리가 깨진 채 피를 흘리는 자신의 아들이 서 있었다. 1년 전 의문의 실족사로 처리되었던 아들. 사실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가 밀어버렸던 그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추벌 마밀었어요. 김 이장은 자신의 눈을 찔렀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대가였다. 마을 회관 밖으로 나온 이준은 마을 전체를 바라보았다. 이제 소음돌이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집집마다 비명이 터져 넣었고 땅이 갈라지며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이 마을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있었다. 이준은 그저 그 부패를 밖으로 끄집어냈을 뿐이었다. 안개 속에서 이준의 육신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복수를 완수할수록 그를 지탱하던 저승의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살점은 흙으로 변해 흩어졌고 뼈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졌다. 그는 마을 끝에 있는 자신의 옛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 그를 기다리는 이가 있었다. 맹인인 그의 어머니. 그녀만은 이 축한 공모에서 제거되어 있었다. 이준이니. 마루에 앉아 있던 어머니가 호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준은 멈춰 섰다. 자신의 썩어가는 손은 어머니가 만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거리를 둔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저예요. 뭐 이렇게 늦어서 몸이 이렇게 차니 밖이 많이 춥지. 네, 조금 춥네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곧 따뜻해질 거예요. 이준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이 괴기스러운 밤에 존재하던 유일한 인간의 흔적이었다. 마을 전체가 검은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다. 증오의 소용돌이는 모든 죄악을 집어삼키고 나서야 잦아들 것이었다. 이준아, 이리 와서 엄마 손 좀 잡아보렴. 이준은 주저하다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어머니의 엄기에 닿기 직전 그의 몸은 고운 모래가 되어 바스러졌다. 바람이 불어와 그 모래를 안개 속으로 흩뿌렸다. 어머니는 허공을 휘젓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는 것을. 마을을 감싸고 있던 기괴한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괴룡리는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타버린 폐허조차 남지 않았다. 오직 깊은 구덩이 하나만이 텅 빈 입을 벌린 채 하늘을 향해 있을 뿐이었다. 그 구덩이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복수를 끝낸 자의 희열인가, 아니면 새로운 증오의 씨앗이 뿌려지는 소리인가. 안개는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의 어딘가 또 다른 배신과 탐욕이 꿈틀거리는 곳을 향해 소용돌이는 멈추지 않는다. 다만 잠시 숨을 고를 뿐이다. 이준의 영혼은 이제 그 소용돌이의 중심이 돼 영원히 떠볼게 될 것이다. 증오가 살아있는 한 그는 결코 죽지 못하는 불사사 집행자로 남을 것이기.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산 위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길도 말도 사람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낡은 장승 하나만이 산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장승의 얼굴은 이제 이준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입가에는 허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비바람이 불어오자 장승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고 끝없는 원한을 읊조리는 주문 같기도 했다. 숲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다음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의 숨죽임이었다. 증오는 대물림되고 배신은 반복된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돌아오는 자가 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심장 대신 복수를 품고서 한희준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당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서늘한 기운이 그의 숨결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누군가를 배신했다면, 혹은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했다면 안개 낀 날의 발소리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아온다.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이 깊어지는 밤, 괴룡리가 있었던 산 정상에서는 여전히 흙 파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슥슥슥. 누군가 자신의 무덤을 파고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매장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 기괴한 소리. 바람이 불면 낙엽들이 소음돌이치며 하늘로 솟구친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뱀이 승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노한 영혼이 몸부림치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소용돌이가 멈추는 곳에 다음 비극의 무대가 세워질 것이다. 이준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그는 보이지 않는 명부를 넘기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생명은 시들고 공포는 꽃을 피웠다. 끝나지 않는 복수의 행진, 그것이 그가 죽음으로부터 가져온 유일한 선물이었다. 다음은 당신인가?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 세상의 모든 시계가 일수히 정지했다.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요를 찢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미 그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자리를 잡았으니 증오의 소용돌이는 이제 당신을 향해 회전하기 시작했다. 비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한희준은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의 뒤로 수천 개의 원혼들이 군대처럼 늘어섰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직 굶주려 있을 뿐이었다. 안개가 도시의 가로등 불빛까지 삼켜버린 밤, 복수의 항해는 계속된다. 이 땅에 자역이 존재하는 한
괴룡리의 망령은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할 것이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목을 스친다. 그것은 칼날일까? 아니면 이준의 얼어붙은 손가락일까? 질문의 답을 찾기도 전에 당신의 세상은 안전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차가운 흙더미와 그 위에서 무표정하게 삽을 든 한 남자의 모습을. 잘 가라. 이제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할 차례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듣게 될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다. 소용돌이는 그렇게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한다. 영원히 멈추지 않고. 안개는 거치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고 끈적하게 변해 지표면을 기어 다녔다. 괴룡리라는 이름이 행정구역상에서 지워진 지 꼭 7년이 되는 해였다. 정부는 그 지역을 집안 치마 위험구역으로 선포하고 거대한 철조망을 둘러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다. 인근 마을 노인들은 밤마다 산 위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흙 파는 소리를 들으며 문 걸어 잠그기에 바빴다. 박진우는 젖은 풀숲을 헤치면 녹슨 철조망 앞에 섰다. 그는 대형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였으나 지금은 정직 처분을 받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미제 사건을 쫓는 떠돌이 신세였다. 그의 가슴팍에는 소형 액션캠이 달려 있었고 손에는 고성능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여기가 바로 그 괴룡리 입구입니다. 7년 전 마을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듯 사라진 곳이죠. 공식 발표는 대규모 싱크홀에 의한 매몰이라고 하지만 생존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 그리고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우는 낮게 끄조리며 철조망에 끊어진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다. 경계선을 넘는 순간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한여름의 눅눅한 열기는 사라지고 뼈를 내는 듯한 서늘함이 그의 피부를 훑고 지나갔다. 마치 산 자체가 거대한 시체처럼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안개 속에서 길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본능적인 감각만이 그를 산 위로 이끌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 진우의 발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손전등 비추자 그것은 낡은 이정표였다. 괴룡리라는 글자가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낸 듯 킁하게 훼손돼 있었다. 그때였다. 찌릿하는 기괴한 잡음이 그의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녹음기 화면에 파형이 미친 듯이 러공치고 있었다. 치익, 죽여, 치익, 왜 나를. 진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것은 디지털 기기에 새겨진 원혼의 주파수였다. 그는 카메라를 돌려 주변을 비추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일렁이는 안개와 기괴하게 뒤틀린 나무들 뿐이었다. 갑자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7년 전 그날처럼 대지가 거대한 짐승의 식도처럼 꿈틀거렸다. 진우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손이 닿은 흙바닥은 축축하고 질척거렸는데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것은 흙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게 변색된 핏물과 썩어가는 살점들이 뒤섞인 늪이었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털어냈지만 늪에서는 수십 개의 창백한 손들이 솟아올라 그의 발목을 낚아챘다. 손가락들은 앙상한 뼈마디만 남은 채 힘차게 그를 끌어당겼다. 이거나 놓으라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던 진매의 눈에 저 멀리 안개 속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의 형체가 보였다. 남자는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몸은 온통 흙푸성이었고 가슴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 안에서는 심장 대신 시커먼 연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한이준이었다. 아니, 한이준이었던 뭔가였다. 이준은 진뢰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동자는 없었다. 텅 빈 안화 속에서
오직 끝없는 증오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너도 구경하러 왔나? 이준의 목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우의 속에서 직접 울려 퍼졌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취재를 하러 남의 고통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자들이었지. 당신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어. 방관자들. 그 구덩이 속에서 내가 손을 뻗었을 때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 이준이 손을 뻗자 진우의 목에 걸려있던 카메라는 순식간에 으스러졌다. 파편들이 비산하며 진우의 뺨을 겼다. 이준의 주변으로 공간이 일그러지며 환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7년 전 냥알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학살의 현장이었다. 이장의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버리는 장면, 한상철이 금괴를 가방에 쑤셔넣으며 웃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말을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들이 소문돌이치며 진우를 압박해왔다. 이곳은 끝나지 않는 지옥이다. 이곳에 들어온 자는 누구나 그날의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해. 이준의 발치에서 검은 그림자가 뱀처럼 뻗어나와 진우의 몸을 휘감았다. 그림자가 닿는 곳마다 피부가 괴사하며 진물이 흘러나왔다. 진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지만 손톱 밑으로 들어오는 것은 차가운 흙뿐이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거대한 불빛이 번쩍였다. 마을 재개발을 위해 투입된 건설업체의 굴착기들이 철조망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산을 깎아 리조트를 세우기 위해 반샘 작업을 강행하려던 참이었다. 이준의 고개가 그쪽을 향했다. 그의 귓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새로운 재물들이로군. 이준은 진우의 머리채를 뭉겨쥐고 들어 올렸다. 진우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다. 그는 보았다. 산 아래서 올라오는 기계들의 소리, 이준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을. 대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입을 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여주마. 진실이 묻힌 땅에서 무엇이 자라나는지. 이준이 손을 허공에 젓자 숲 전체가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했다.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하늘로 솟구쳤고 7년 전 사라졌던 건물들의 잔해들이 허공에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마을 회관의 벽들이 허공에 떠올라 기괴한 요새를 만들었다. 진우는 그 쇠의 벽에 박힌 채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은 이제 건물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혈관은 전선처럼 벽을 타고 뻗어나갔고 그의 비명은 회관의 종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산 아래 굴착기를 몰던 인부들이 멈춰 섰다.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성체 같은 것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 대신 사람의 뼈로 만든 장승들이 세워져 있었다. 저게 뭐야? 저런 게 여기 있었어. 인부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대지가 폭발하듯 솟구쳤다. 굴착기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사람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준은 그 파멸의 중심에서 고요히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장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이 소용돌이가 세상을 다 삼킬 때까지. 이준의 선언과 함께 괴룡리의 영역은 급격히 확장되기 시작했다. 안개는 산을 넘어 인근 도시로 뻗어나갔고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다. 어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죄악의 환영을 보며 미쳐갔다. 박진우의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진 채 여전히 녹화 중이었다. 지직거리는 화면 속에는 방금 전까지 사람이었던 것들이 벽에 박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이준의 발이 보였다. 이준이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그는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속삭였다. 보고 있나? 너희가 외면했던 어둠이
이제 너희의 안방까지 찾아갈 것이다. 화면은 강한 노즈와 함께 안전되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삽질하는 소리, 슥슥슥 누군가를 매장하는 소리가 도시의 밤 공기를 타고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다. 이제 소용돌이는 멈출 수 없는 크기로 자라났다. 괴룡리는 더 이상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을 잠식하는 거대한 암세포였다. 이주는 그 세포의 핵이 되어 더 넓은 어둠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의 뒤로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들은 각자 원한을 손에 쥐고 살아있는 자들의 운기를 찬양하기 위해 안개 속으로 흩어졌다. 밤은 이제 시작이었고 태양은 다시는 뜨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증오의 소용돌이가 온 세상을 뒤덮기 위해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다. 비명은 공기 중으로 퍼지기도 전에 찐득한 안개에 잡아먹혔다. 건설 현장의 거대한 크레인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휘어지며 쇳소리를 냈다. 강석구는 운전석에서 얼어붙은 채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함께 담배를 피우던 동료 기사가 땅 밑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손들에 붙잡혀 허리 아래가 통째로 흙더미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엿기 작동음보다 선명하게 고막을 파고 들었다. 이게 왜요? 석구는 미친 듯이 시동 레버를 당겼지만 굴착기는 엔진 오일 대신 검붉은 선열을 뱉어내며 멈춰 섰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안개가 소용돌이치더니 그 속에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지식어진 인간의 형상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다. 그들은 7년 전 매몰되었던 괴룡리의 주민들이었다. 흙이 가득 찬 입을 벌릴 때마다 살려줘 라는 단어와 죽어라 라는 저주가 뒤섞인 기괴한 팔려름이 터져 나왔다.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위장처럼 꿈틀거렸다. 지표면은 다 이상 단단한 바위나 흙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식은 지방 덩어리와 근육 조직처럼 출렁이며 인간의 발기를 거부했다. 석구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을 때 그가 디든 당은 늪처럼 그를 빨아들였다. 발목을 감싸는 차가운 감촉은 손가락이었다. 수천 개의 손가락이 지표면 아래에서 살아 움직이며 산자여 운기를 갈구하고 있었다. 한편 괴룡리 마을 회관의 자네와 하나가 된 박진우의 의식은 조각나 있었다. 그의 시야는 이제 자신의 눈이 아닌 회관 벽면에 박힌 수많은 깨진 거울 조각을 통해 사방을 조망했다. 그는 보았다. 자신의 혈관이 벽을 타고 흐르며 건물의 전선과 뒤엉키는 것을. 고통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감각의 마비로 치달았지만 한이준이 강제로 주입하는 기억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수도 없었다. 이준은 진우의 귓가에 아니 그의 영혼 속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보이지? 저들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저들은 재개발 보상금을 더 받지 못해 울고 있는 거야. 인간의 욕망은 땅 밑에 묻어도 썩지 않고 독이 되어 자라나지. 이준의 손짓 한 번에 산 아래 주차되어 있던 건설 차량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거대한 쇳덩이들이 허공에서 뒤틀리고 압착돼야 하나의 거대한 탑을 쌓았다. 그것은 고통받는 자들의 기념비였다. 탑의 꼭대기에는 방금 전까지 비명을 지르던 인부들의 머리가 장식처럼 박혔다. 안개는 이제 산의 경계선을 넘어 인근 도시인 진양실의 외곽 주택가까지 닿아 있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던 행인들은 갑자기 멈춰 서서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귀에는 들렸다. 7년 전 그들이 뉴스 속보를 보며 참 안됐네 라고 무심히 내뱉은 뒤 채널을 돌렸을 때의 그 무관심한 웃음소리가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고막을 긁어대고 있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기괴한 소동이 벌어졌다. 12층에 사는 한 남자가 복도에서 정체 모를 무언가를 쫓기듯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그는
7년 전 괴룡리 실종 사건의 보상금 산정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었다. 안도일,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냐, 서류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의 등뒤에서 벽지가 찢어지며 검은 손들이 튀어나왔다. 벽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썩은 살점으로 변해 있었고 그 속에서 괴룡리 이장이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났다. 남자의 비명은 아파트 환풍구를 타고 전 세대로 퍼져나갔다. 이웃들은 문을 걸어 잠갔지만 소용없었다. 원안의 농도는 물리적인 벽다리는 가볍게 통과했다. 집 안의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화면이 일제히 지직거리며 괴룡리의 참상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진웅은 회관 벽에 박힌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검은 기름이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만,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이준의 모습은 이제 인간이라기보다 거대한 그림자의 폭풍에 가까웠다. 그는 진우의 얼굴 앞에 다가와 텅 빈 눈동자로 그를 꿰뚫어 보았다. 너는 기록자라고 했지. 그럼 똑똑히 기록해라. 인간이 만든 지옥이 어떻게 세상을 집어삼키는지, 침묵이라는 이름의 가해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이준이 손을 뻗어 진우의 가슴팍을 파고 들었다. 통증은 없었다. 대신 진우의 심장이 유준의 분노와 동기화되기 시작했다. 진우의 심장박동이 빨라질 때마다 도시 곳곳의 지면이 갈라지고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이준은 진우를 일종의 인간 안테나로 사용하여 자신의 저주를 증폭시키고 있었다. 산 아래 건설 현장은 이미 생지옥이었다. 살아남은 몇몇 인부들은 굴착기 밑에 숨어 기도를 올렸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그곳에 없었다. 대신 그들의 발밑에서 7년 전 굶어 죽어갔던 개들의 영혼이 흉측한 거수가 되어 튀어나왔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신체 구조를 가진 괴수들이 인부들의 사지를 물어뜯어 산 위로 끌고 올라갔다. 이준아, 이제 가자. 어디선가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준의 떨리는 어깨 너머로 작고 창백한 손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이준의 여동생 미나의 손이었다. 미나의 형체는 반투명했지만 그 눈에는 와와 같은 증오가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준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아니, 잡을 수 없었다. 그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이미 순수한 악의와 원한의 결정체였기에 동생의 온기는 들게 치명적인 고통이었다. 아직 아니야, 미나야. 아직 세상엔 되어야 할 죄악이 너무 많아. 이준의 일침과 함께 괴룡리의 중심부에서 거대한 빛기둥이 솟구쳤다. 그것은 빛이라기보다 어둠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 발광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었다. 그 기둥을 중심으로 공간이 뒤틀리며 현실의 법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진양시 전체가 진동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들이 일자히 깨져 내렸고 도로의 아스팔트는 마치 살아있는 파도처럼 굽이쳤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거리로 뛰쳐나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안개와 그 속에서 칼날을 휘두르는 죽은 자들의 환영이었다. 이준은 공중에 떠올라 도시를 굽어보았다. 그의 발 아래에서 괴룡리의 흙은 더 이상 산에 머물지 않고 도시의 하수도와 지하철 선로를 타고 빠르게 침투했다. 너희의 문명을 우리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이준의 목소리가 도시의 모든 스피커와 라디오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울려 퍼졌다. 정체불명의 주파수에 노출된 사람들은 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들의 그림자는 본체로부터 분리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은 주인의 목을 조르거나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박진우는 점점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보았다. 산 아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방호복을 입고 접근하는 것을. 그들은 정부의 비밀된 팀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구호 물품이 아니라 거대한 환방사기요. 정체 모를 화학 물질통이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건가. 진우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입술 근육은 회관벽의 콘크리트와 안전히 융합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이준 역시 그들의 접근을 눈치챘다. 그의 눈에 채가 서렸다. 왔는가 7년 전 나를 산채로 묻으라고 명령했던 자들이. 이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더욱 짙어지며 그는 지면을 향해 급강하했다. 그의 뒤로 수만 마리의 까마귀 떼 같은 원혼들이 뒤따랐다. 화염방사기의 불길이 안개를 가르며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 불길은 원혼들에게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얼어붙어 검은 얼음 파편이 되어 터졌다. 방호복을 입은 대원들은 당황하며 후퇴하려 했지만 이미 그들의 발밑은 계룡리 썩은 흙으로 변해 있었다. 너희의 불꽃은 너무 차갑구나. 이준이 대원 중 한 명의 헬멧을 손으로 깨버렸다. 헬멧 속에서 드러난 얼굴은 7년 전 이 마을의 강제 이주를 진두지휘했던 전직 도지사였다. 그는 권력의 뒤로 숨어 살아남았지만 오늘 이 죽음의 소용돌이만은 피할 수 없었다. 이주는 그의 영혼을 손으로 쥐어짜며 천천히 고통을 음미했다. 도지사의 비명은 도시 전체로 생중계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거실에서 침대 위에서 그 비명을 들으며 다가올 파멸을 예감했다. 이제 괴룡리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순과 대가 폭발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블랙홀이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끝없는 증오만이 물리적 실체가 돼 세상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며 생각했다. 이 소용돌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 자체가 이 거대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광기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뇌리를 스쳤다. 산 꼭대기에서 이준이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의 포효에 응답하듯 하늘의 구름마저 거대한 소용돌이를 그리며 지상으로 내려앉았다. 대지는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도시의 건물들은 하나둘씩 그 어둠의 아가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증오의 연대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예는 없었다. 방관했던 자, 가해했던 자, 그리고 그 고통을 즐겼던 자들 모두가 이준이 설계한 거대한 장례식의 하객이 되어야만 했다. 도시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고 오직 괴룡리의 붉은 안개만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었을 때 이준은 비로소 작게 속삭였다. 이제 모두 함께 묻히자. 진양시의 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타려와 같은 질감을 가진 의지를 가진 시면이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은 기괴하게 휘어지며 붉은 핏빛으로 변해갔고 그 아래를 서성이던 시민들은 자신의 발밑에서 시작된 기묘한 변화에 얼어붙었다. 그림자, 인간의 몸에 귀속되어 있던 평면의 형상들이 입체적인 질감을 얻으며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주인의 목을 조르거나 옆에 선탄인의 가슴에 손을 박아 넣었다. 7년 전 괴룡리에서 벌어졌던 비극을 남의 일이라 치부하며 저녁 식탁의 가벼운 안주거리로 삼았던 그들의 무심함이 이제는 물리적인 사리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박진우는 회관벽에 박힌 채 자신의 신경계가 도시 전체의 고통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명과 절망을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거대한 안테나가 돼 있었다. 이준이 그의 가슴 속에 박아 넣은 손가락을 통해 진우는 이준이 느끼는 그 압도적인 증오의 파동을 고스란히 공유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었다. 이 불의한 세상의 토대를 통째로 뒤엎어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창조적인 파괴의 의지였다. 본이나 진우 씨, 저들이 쌓아 올린 이 찬란한 문명이 사실은 얼마나 얇은 유리판 위에 서 있었는지. 이준의 목소리는 이제 수만 명의 통곡 소리가 섞인 다중 음성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지면에서 수십 미터 허공으로 떠올라 발 아래 펼쳐진 진양시의 혼란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지하철 선로는 거대한 뱀처럼 지표면을 뚫고 솟구쳐 올랐고 고층 빌딩들은 서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붕괴는 중력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은 공중에서 정지한 채 죽은 차들의 원한을 형상화한 기괴한 조형물로 재조립되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에서 접근하던 비밀된 팀, 소위 수습단이라 불리는 자들이 황방사기의 출력을 최대로 높였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었다. 7년 전 괴룡리의 참상을 덮기 위해 동원되었던 특수 세력이자 이준의 가족을 산채로 묻었던 집행자들이었다. 그들이 서로 올린 특수화학 약품 섞인 불길이 안개를 찢으며 이준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마저 태워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테마의 무기였다. 하지만 이준은 비웃었다. 그의 입이 찢어질 듯 벌어지며 그 속에서 검은 구멍이 나타났다. 날아오던 불길은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이준의 전신에서 푸른 빛을 띠는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산자여 문기를 단 한 조각도 허용하지 않는 저승의 냉기였다. 너희가 구원이라 믿었던 그 불꽃으로 너희의 영혼을 얼려주마. 이준이 손을 아래로 내리꽂자 화음방사기를 들고 있던 대원들의 몸이 발끝부터 검겨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그들의 혈액은 혈관 속에서 얼음 송곳이 되어 장기를 찔러댔고 안부는 얼어붙어 산산조각 났다. 방호복 속의 육체는 단 몇 초 만에 검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이준은 그들 중 우두머리였던 전직 도지사의 멱살을 허공에서 잡아 올렸다. 도지사의 일그러진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7년 전 이준의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 때 그들의 손을 비정하게 뿌리쳤던 장본인이었다. 제발 살려줘.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국가 정책이었단 말이다. 정책이라?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섭리라고 해두지. 이준의 손가락이 도지사의 눈꺼풀을 강제로 벌렸다. 그 눈동자 속으로 괴룡리의 흙바닥 아래서 7년 동안 썩어갔던 이준의 기억들이 강제로 주입되었다. 좁고 어두운 틈새에서 산소 부족으로 헐떡이던 감각, 손톱이 다 빠질 때까지 흙벽을 긁어대던 고통, 옆에서 서서히 식어가던 여동생의 체험. 도지사는 그 모든 감각을 1초에 수천 번씩 반복해서 체험하며 정신이 붕괴되어 갔다. 그의 길에선 검은 흙과 벌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우는 발작적으로 몸을 떨었다. 혈관 벽의 거울 조각들이 진우의 울부짖음에 반응하며 일제히 깨져 나갔다. 그 파편들이 진우의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다. 대신 그는 보았다. 이준이 등 뒤에서 여동생 미나의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붙잡으려 애쓰는 모습을. 오빠, 이제 그만해.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 미나의 가냘픈 목소리가 지옥 같은 손 속에서 기적처럼 진우의 귀에 닿았다. 하지만 이준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아니, 이준은 이미 미나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완성되지 못한 복수의 갈증뿐이었다. 아니, 미냐, 저들은 아직 멀었어. 저들이 흘리는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비겁한 생존 본능일 뿐이야. 내가 받은 고통의 10,000분의 1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해. 이준의 포효와 함께 진양시 중앙공원의 지면이 거대하게 함몰되었다. 그곳은 7년 전 계룡리 주민들의 보상금을 횡령해 지은 화려한 기념관이 있던 자리였다. 기념관은 순식간에 땅 밑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서 거대한 가시덩굴 같은 검은 줄기들이 솟아올라 도시 전신주와 통신망을 휘감았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된 도시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이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준이 퍼뜨린 원한의 안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가장 촉한 욕망과 죄책감을 자극했다.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는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이준은 그 광경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보아라, 진우씨,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빛이 사라지면 그저 서로를 잡아먹는 짐승들에 불과하지. 진우는 필사적으로 의식을 집중했다. 그는 이 광기를 멈춰야 했다. 비록 자신이 이준에 의해 육체가 소멸해가고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도시 전체가 이준의 영원한 원한 속에 갇혀버릴 터였다. 그는 이준과 연결된 자신의 심장을 느꼈다. 이준이 자신을 안테나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대로 자신도 이준의 심연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도박 같은 생각이 스쳤다. 진우는 벽 속에 박힌 자신의 손을 움직이려 애썼다. 콘크리트와 뒤엉킨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피를 잉크 삼아 벽면에 마지막 기록을 새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사가 아니라 이준이라는 한 인간이 겪었던 슬픔에 대한 공감이자 위로였다. 이준아, 너는 괴물이 아니야. 너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던 소년이었을 뿐이야. 진우의 마음속 외침이 이준의 의식의 균열을 일으켰다. 이준의 공격적인 기분이 아주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미나의 영혼이 이준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요동치며 백색의 빛과 충돌했다. 닥쳐, 봉정하짐. 너도 결국 저들과 똑같은 인간이잖아. 이준은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쥐며 공중에서 추락했다. 그가 지면에 닿는 순간 괴룡리 전체가 거대한 지진에 휩싸였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회관 건물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벽 속에 갇혀 있던 진우의 몸도 무너지는 잔해와 함께 지하 깊숙한 곳으로 떨어져 내렸다. 어둠 속으로 떨어지며 진우는 보았다. 도시를 뒤덮었던 검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준의 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발을 위해 응축되고 있었다. 지하의 어둠 속에서 진우의 손을 잡은 것은 차가운 이준의 손이었다. 이준의 눈은 이제 붉은색이 아닌 공허한 무의색으로 변해 있었다. 진우씨, 당신은 끝까지 기록하겠다고 했지. 그럼 이제부터 보여줄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야. 이 세상 아래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준의 말과 함께 집안이 완전히 붕괴되며 그들은 지구의 4핵보다 더 깊은 곳, 인간의 자약이 쌓여 만들어진 진짜 지옥의 입구로 빨려 들어갔다. 지상에 남겨진 진양씨는 폐허가 된 채 정적에 잠겼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 고요함일 뿐이었다. 이제 마지막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의 행진은 이제 지상을 넘어 이 세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었다. 진우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 우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흘린 피가 이 땅의 자양분이 되었으므로. 심연의 밑바닥은 차가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의 몸을 감싼 것은 타오르는 납덩이 같은 무게였다. 추락하는 감각 속에서 시간은 기괴하게 늘어났고
그대 눈앞에는 진양시의 잔해 대신 수천 년간 쌓여온 인간이 아기가 형상화된 거대한 고름의 바다가 펼쳐졌다. 그것은 지옥의 아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배설되어 고인 거대한 하수구와 같았다. 이주는 그 오염된 바다 한가운데에서 있었다. 그의 육체는 이제 인간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등 뒤로는 썩은 살점과 부러진 뼈들이 돋아나 거대한 날개처럼 일렁였고 그의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지상이 진양시는 한층씩 더 깊은 지하로 함몰되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느꼈다. 이준의 손을 잡은 채 그는 이준이 보고 있는 진실의 파편들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괴용리의 흙 속에 묻혔던 주민들의 마지막 유언들, 보상금을 챙겨 달아나며 던 공무원들의 술잔 소리, 비극을 보도하며 시청률을 계산하던 언론사 간부들의 속삭임, 그 모든 소리가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진우의 고막을 뚫고 매수를 헤집었다.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던 세상의 민낯이다. 진우씨. 이준의 목소리는 이제 지면 전체를 뒤흔드는 진동이 되올려 퍼졌다. 우리는 희생된 것이 아니야. 저들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쓰여진 연료쓸 뿐이지. 이제 그 연료가 거꾸로 세상을 태워버릴 차례다. 내 분노가 멈추는 날, 이 세상에 남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줄기들이 진우의 사지를 결박했다. 진우의 혈관 속으로 이준의 검은 피가 역류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우를 이증오의 목격자이자 영원한 기록자로 남기기 위한 이준의 잔혹한 배려였다. 진우의 눈동자가 검게 물들며 그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학살을 영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게 되었다. 지상에 남겨진 진양시는 이제 생지곡이었다. 하늘에선 붉은 진흙비가 쏟아졌고 그 비에 닿은 사람들의 피부는 즉시 괴룡리의 흙으로 변해 굳어버렸다. 도망치려던 차들은 서로 충돌의 거대한 화매에 휩싸였지만 그 불꽃조차 차가운 원한의 기회에 먹혀 검은 연기만을 내뿜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서로의 목을 조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던졌다. 이준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인간이 가진 고결함이라는 가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찰나의 척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때 진우의 의식 깊은 곳에서 가느다란 백색의 실이 움직였다. 그것은 이준이 등 뒤에서 흐느끼던 미나의 영혼이었다. 미나는 이준의 거대한 아기에 눌려 소멸하기 직전이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진우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기자 아저씨, 오빠를 멈춰주세요. 뭐가 진짜 괴물이 되면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진우는 피를 통하며 입을 벌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어 문장을 만들었다. 이준, 네가 죽인 자들이 내 부모님과 미나를 죽인 쟤들과 무엇이 다르지? 이준의 거대한 날개가 멈칫했다. 침묵하던 자들도 죄인이라고 했나? 하지만 지금 네가 죽이고 있는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채 태어난 생명들까지도 내 복수의 제물인가? 그렇다면 너는 네가 그토록 증오하던 그 시스템 그 자체가 된 거야. 입 닥쳐. 이준이 소리쳤다. 진우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지하 공간을 메웠다.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부러진 팔을 끌며 이준의 발치로 기어갔다. 미나가 보고 있어. 이준아, 네가 지키려 했던 유란 빛이 지금 내 손에 의해 꺼져가고 있다고. 이준이 고개를 돌려 자신의 등 뒤를 보았다. 그곳에는 검은 연기에 질식해 투명하게 쓰러져가는 미나의 영혼이 있었다. 미나의 눈에선 투명한 눈물이 흘러 이준의 썩은 살점 위로 떨어졌다.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이준의 거대한 육체가 타들어가며
원래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미난, 이준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렸다. 그는 세상을 파괴하는 힘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을 소멸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준의 증오가 커질수록 미나의 존재는 희미해지는 구조였다. 증오는 오직 파괴만을 양분으로 삼기 때문이었다. 이준은 절규하며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찢어 밝혔다. 그 속에서 7년 전 괴력리 산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부패한 권력자들의 서명이 담긴 기밀 서류들이 피 묻은 종이 더미가 되어 쏟아져 나왔다. 이준은 그 종이들을 움켜잡고 불태우려 했지만 그것들은 이미 그 영혼과 일체화되어 있었다. 안 돼, 미나야. 사라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이준이 미나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너무나 원되어 있었다. 그가 미나에게 손을 댈 때마다 미나의 영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조각났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짜내야 자신의 가슴 속에 박혔던 이준의 손가락 파편을 뽑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이준의 심장, 즉 증오의 핵이 있는 곳으로 찔러 넣었다. 우리의 고통은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야 해.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지붕의 바다가 소용돌이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이준의 육체는 밑의 파편이 되어 틀어지기 시작했고 지상을 뒤덮었던 검은 안개도 순식간에 진양시의 지하로 빨려 들어갔다. 무너졌던 건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광기 어린 학살은 멈췄다. 이준은 소멸해가는 과정에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도 광기도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짧은 안도만이 서려 있었다. 고마워, 진우씨.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내가 사라져도 이 땅 아래 고인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준과 미나의 영혼이 서로를 겨누는 채 하는 빛 속으로 사라졌다. 진우의 의식도 거기서 끊겼다. 수개월 후 진양시는 국가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철저히 봉쇄되었다. 정부는 원인 불명의 대규모 집안 침하와 집단 환각 현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은 달랐다. 사람들은 밤마다 지하에서 들려오는 수만 명의 통곡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진우 기자는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그는 폐허가 된 괴력리 회관터에서 발견되었을 때 전신의 뼈가 쓰러진 상태였지만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수첩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문양들과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진실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매일 밤 진양시의 봉쇄구역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적는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준이 남긴 검은 불꽃이 미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진우는 알고 있었다. 이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 도시의 토양 자체가 되었고 사람들이 흘리는 위선적인 눈물을 먹으며 다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진우의 방 창문으로 검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나비의 날개는 괴룡리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진우는 나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군. 도시의 지하 깊은 곳, 다시금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준 혼자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묻혔던 수만 개의 심장이 일제히 박동하며 지상의 불빛들을 하나둘씩 꺼뜨리고 있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예지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되어 빛의 유면에 숨어있던 모든 어둠을 끌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갔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당신들이 잊으려 쓰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당신들의 발밑에서 숨을 쉬고 있을 테니까. 창밖의 진양시는
다시 한번 깊은 안개 속으로 잠겨 들었다. 그 안개 속에서 수천 개의 붉은 눈이 일제히 번뜩였다.